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윤서아는 지난 5년의 세월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대 재벌 태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살아온 시간들이었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보람을 느꼈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남자. 강민준과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들의 5주년 결혼기념일은 그녀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냈음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비밀 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작은 아파트의 낡은 식탁 위에는 그녀가 아끼던 촛대와 예쁜 꽃도 놓였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계를 쳐다보았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곧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가진 거대한 부와 남편의 야망이 만난다면 그들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축하의 미소 대신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기념일을 위해 특별히 사준 새 셔츠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과 맛있는 음식 냄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를 스쳐 지나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명품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민준 씨, 늦었네요. 우리 기념일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했는데.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그가 싸늘하게 대꾸했다. 서아야,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커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위에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이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애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경멸과 지긋지긋하다는 표정만이 가득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나 이제 끝내고 싶어. 이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생활도. 그리고 당신도. 그의 입에서 잔인한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불만과 야망에 대해 토해냈다. 친구들은 외제차를 사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데 자신은 왜 이 좁아터진 새방에서 썩어야 하냐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다. 다 당신 때문이야. 아무런 백도 없고 야망도 없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은 내 인생의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외도 사실을 밝혔다. 상대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딸인 오수진이며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임원 자리를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자신의 배신을 마치 현명한 사업적 결정인 것처럼 포장했다. 수진이는 당신이 절대 줄 수 없는 모든 걸 내게 줄 수 있어. 이건 내가 마침내 내게 걸맞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윤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탐욕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멸의 눈으로 집 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내 짐은 내일 사람을 보내 가져가지. 이 집은 당신 가져. 당신 수준에 딱 어울리는 곳이니까. 그는 테이블 위로 통장 하나를 던졌다. 여기, 위자료야.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 5년간의 시간 낭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윤서아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식어가는 기념일 음식과 그 위에 놓인 이혼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 속에서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이혼 서류 위로 떨어져 번져나갔다. 강민준이 떠나간 후 윤서아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모조리 부정당한 충격과 배신감은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식어버린 기념일 저녁 식사는 그녀의 산산조각 난 꿈의 잔해처럼 처참하게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행복, 그녀가 진실이라 믿었던 사랑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날이 밝아오자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에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단호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 인생의 일막이 그렇게 끝났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보관되어 있던 구형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진짜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5년간 잊지 않고 외워온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아가씨, 어제 상냥하고 부드러웠던 아내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아는 지독하게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시련은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모든 걸 준비해.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그녀가 살던 허름한 빌라의 조용한 골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세단들의 행렬로 가득 찼다. 이질적인 풍경에 동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엿보고 있었다. 선두 차량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태아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자 지난 5년간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봐 온 최진우 실장이었다. 그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녀의 낡은 집 문 앞에 서서 정중하게 노크했다. 문을 연 서아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진우 실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했다.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약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아파트는 순식간에 최고급 부티크로 변했다. 비서들이 들고 온 행거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의상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최고급 구두와 보석 상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서아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지난 5년간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옷들을 벗어던졌다. 잠시 후 침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한 아내는 없었다. 세련된 파워 수트와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태아그룹의 상속녀 윤서아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으로 집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차갑게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치워줘. 지난 5년의 과거는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자신의 과거 속에 영원히 묻어버렸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자 최진우 실장이 그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태아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의 공식적인 복귀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사회가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지만 복잡한 경영 현황 자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내 복귀에 앞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가 하나 있거든.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아가씨,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태아그룹의 상속녀로서 내리는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지독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건설, 내 전남편이라는 작자가 다니는 회사, 그거 내가 갖고 싶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사들이든 부셔버리든 상관없어. 그냥 내 앞에 가져와. 지금 당장. 강민준과 오수진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의 룸을 빌려 둘만의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다. 값비싼 샴페인이 잔을 채우고 오수진은 보란듯이 강민준의 팔에 매달려 교태를 부렸다.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답답하고 가난한 여자랑 어떻게 살았어? 민준 씨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 그녀의 비아냥에 강민준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내 인생의 실수였지. 하지만 이제 당신과 장인어른 덕분에 나도 내 능력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됐어.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수진의 아버지인 오 사장이었다. 그는 강민준의 부장 승진을 축하하며 앞으로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민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취해 자신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에 취해 미래를 꿈꾸는 동안 태아그룹의 컨트롤 타워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서아는 거대한 작전실의 중앙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데이터들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태아그룹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 풀려있는 진성건설의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거대한 상어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듯한 잔인하고도 효율적인 금융기습 작전이었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진성건설의 의결권 주식
51%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최진우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끝났습니다. 아가씨, 이제 진성건설은 아가씨의 것입니다. 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전 경영진들을 직접 만나봐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서막을 여는 자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건설의 이사회실은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사장과 명목상 이사로 등재된 딸 오수진, 그리고 특별히 초청받아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강민준까지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 사장은 정체불명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났다는 보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때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사망 선고를 내렸다. 사장님, 우리 지분율이 역전당했습니다. 회사가 인수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중한 이사회실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윤서아가 들어섰다. 며칠 전에 초라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여왕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최진우 실장과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온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호위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등장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오, 사장은 눈앞에 이 강력한 여성이 누구인지 기억을 더듬느라 애썼고, 오수진은 본능적인 질투와 경계심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며칠 전 자신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며 내버렸던 바로 그 아내가 지금은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진우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얼어붙은 임원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진성건설의 새로운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 되실 분입니다. 태하그룹의 윤서아 신임 의장님이십니다. 윤서아라는 이름과 전설로만 듣던 태하그룹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민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오수진의 입에서도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네가, 그 거지 같은 년이 어떻게? 윤서아의 차가운 시선이 천천히 회의실을 훑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발악적인 외침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무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강민준에게 가 닿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길바닥에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지독한 무관심과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공포와 후회, 그리고 완벽한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다. 그는 자신이 어떤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불을 쫓아 내버린 여자가 세상의 모든 불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을, 복수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그 게임의 가장 비참한 말이 되어 있었다. 윤서아의 등장은 진성건설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는 회사를 인수한 첫날, 기존의 모든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해고의 칼바람을 예상했던 임원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는 훨씬 더 잔인했다.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첫 공식 회의에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심 외곽의 버려진 부지를
최첨단 친환경 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그 중책을 맡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강민준을 지목했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강민준의 동료들은 질투 어린 시선을 보냈고 오수진은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서아가 아직도 민준에게 미련이 있거나 혹은 그의 능력이 아까워 차마 내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것이 독이 든 성배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해당 부지는 집안이 약해 대규모 공사가 불가능했고 인허가 과정은 수십 가지 규제에 묶여 있었으며 책정된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완벽하게 실패하도록 설계된 함정이었다. 윤서아의 복수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그녀는 그를 단칼에 베는 대신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야망이라는 허상을 조차 자신을 버렸듯 이제는 그 야망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즐기려 했다. 강민준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모든 문은 그의 앞에서 굳게 닫혔다. 관공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그를 돌려보냈고 협력업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계약을 파기했다. 그의 팀원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윤서아의 태도였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완벽한 상사였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를 강 부장이라고 부르며 그의 미진한 업무 성과를 날카롭게 질책했다. 강 부장, 나는 변명이 아니라 결과를 원합니다. 그녀는 지난 5년의 세월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녀의 그 지독한 무관심은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에 시달렸다. 그녀가 차려주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저녁 식사. 힘든 하루 끝에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녀의 눈빛. 그는 자신이 어떤 보물을 가졌었는지 조차 모르고 그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려 애썼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복도에서 그녀를 붙잡으려 하기도 했다. 서아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해.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를 통과해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최진우 실장에게 명령했다. 최 실장님, 강 부장에게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세요. 오수진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마음이 서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아가 가진 압도적인 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불안과 히스테리로 변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소리쳤다. 아직도 그 거지 같은 년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한심하긴 지금 당신이 매달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탐욕과 편의로 맺어졌던 그들의 관계는 서아라는 거대한 압력 앞에서 힘없이 균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승진과 함께 얻게 된 넓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호화롭지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수진과의 화려한 사진 대신 그가 몰래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와 서아가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던 5년 전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대고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아야, 내가 틀렸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때. 그의 사무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다. 차 안에서 윤서아는 그의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석에 최진우 실장이 말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내버려도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밤새도록 곱씹어 보도록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연례기업인 만찬회. 그 화려한 행사의 중심에는 단연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한 폭풍과도 같았다. 전설적인 태아그룹의 베일에 쌓여있던 상속녀이자 부실기업 진성건설을 단숨에 인수하며 재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입은 단아한 드레스와 기품 있는 태도는 벼락부자의 천박함과는 격이 다른 진짜 상류층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그녀와 인맥을 쌓으려는 재계의 거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강민주는 유령처럼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오수진이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성공한 약혼자 역할을 연기해야 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저 멀리서 세상의 중심에 선 것처럼 빛나고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유창하게 세계 경제와 기업 전략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민준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지독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좀먹고 있었다. 오수진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녀는 서아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알코올의 힘을 빌려 이성을 잃고 서아에게 다가갔다. 강민준이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서아가 저명한 은행장과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교태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 서아 씨 아니야. 천민 출신치고는 꽤 근사하게 차려입었네. 역시 운과 남의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건가 봐.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무례하고 노골적인 공격에 태아그룹의 새로운 실세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윤서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오수진을 마주했다. 그녀의 입계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운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구함보다도 날카롭게 공간을 장악했다. 저는 그걸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진성건설이 최근 동남아의 한 개발 프로젝트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고서 말이죠. 그녀의 말에 오수진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물론이지. 우리 아빠는 천재적인 사업가시니까. 서아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천재적이시죠. 너무 천재적이셔서 해당 부지가 다음 달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정부에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나 봐요. 공식 발표는 3일 뒤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겠네요. 태아그룹의 정보망이 조금 더 빨랐던 것뿐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성건설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 파티장에는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단 몇 마디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성건설의 파산을 공표해버린 것이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아의 차가운 시선이 공포에 질려있는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자비를, 용서를, 혹은 그 무엇이라도.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무우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은행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 그녀는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세상 밖으로 지워버렸다. 그것은 권력과 무관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경멸이었다. 강민준과 오수진은 화려한 파티장의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투명인간이 되어 고립되었다. 만찬회에서의 공개적인 굴욕 이후 강민준과 오수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비난하며 울부짖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거지 같은 년한테 이런 수모를 당할 일은 없었어. 하지만 강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후회하는 단계를 넘어 서아의 무자비한 복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지독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파멸을 기다리는 두 명의 공범자뿐이었다. 그 후 며칠간 강민준은 유령처럼 지냈다.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엉망이 된 집안에 틀어박혀 서아와의 지난 5년을 강박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증거를, 그들의 결혼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끔찍한 배신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고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날 비웃고 있었던 거야. 먼저 거짓말을 한 건 그녀였다고. 그는 서아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이제 와서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는 평범한 디자인이 아닌 복잡한 도시 공학 설계도와 건축에 대한 날카로운 메모들이 가득했다. 무심코 뉴스를 보며 낙서하던 노트에는 지금 보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모든 증거들은 그녀의 기만이 아닌 그녀의 천재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눈먼 장님이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최진우 실장과 함께 진성건설의 비밀스러운 심장부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기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태아그룹의 회계감사팀은 진성건설의 모든 장부를 샅샅이 훑었고 그 안에서 상상 이상의 거대한 부패를 발견했다. 오 사장은 수십 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고 불법 로비를 통해 공공건설 사업을 따냈으며 심지어는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서아의 복수심은 다른 차원의 분노로 승화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그의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정의감의 문제였다. 최진우 실장은 그녀의 곁에서 조언했다. 아가씨, 이것은 이제 오 사장 개인의 비리를 넘어선 사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계 장부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강민준의 이름이 적힌 결정적인 서류를 발견했다. 그가 최근에 승진하며 총괄 책임을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가 사용되었고 그가 최종 안전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였다. 물론 그는 오 사장의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야망에 눈이 멀어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는 이 거대한 부패의 공범이었다. 최진우 실장은 해당 서류를 서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준 씨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이 서류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넘기면 그 역시 실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서아는 서류 위에 남겨진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서명을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과거의 아픔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냉정한 기업가의 표정이 그 위를 덮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과연 그녀는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것인가?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윤서아는 강민준의 범죄 혐의가 담긴 서류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잠갔다. 최진우 실장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죄는 악의가 아니라 어리석음과 탐욕이었어요. 그는 그저 졸 지투일 뿐. 왕을 먼저 잡아야죠.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거대한 복수의 그림을 망칠 생각이 없었다. 강민준에 대한 처분은 이 모든 전쟁이 끝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진성건설의 총수 오 사장의 목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방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교향곡처럼 진행되었다. 최진우 실장이 이끄는 법무팀은 산더미 같은 비리 증거 자료들을 대검찰청 특수부에 직접 제출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동시에 그녀는 태아그룹의 언론팀을 통해 대중이 가장 분노할 만한 정보, 즉 진성건설이 공공병원과 학교건설의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제보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바로 그 시각에 맞춰 태아그룹의 금융팀은 진성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자회사 은행들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며 회사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 결과는 신속하고 잔혹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은 진성건설의 충격적인 비리 스캔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다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타전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분노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진성건설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오 사장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청사로 끌려가는 모습은 한때 그가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진성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명품 쇼핑을 즐기던 오수진은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집으로 달려왔을 때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은 이미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부와 특권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성을 잃고 절규했다. 강민주는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맞이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죄인처럼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오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철문과 압류 딱지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영혼을 팔아 얻으려 했던 명예로운 직장, 부유한 약혼녀, 그리고 장밋빛 미래까지. 그는 입고 있던 옷과 책상에서 챙겨온 작은 상자 하나만을 든 채 텅 빈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때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에서 윤서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 비리를 파헤친 정의롭고 유능한 리더로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고 그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다.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자신의 사무실 가장 높은 곳에서 진성건설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들을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진우 실장이 들어와 마지막 보고를 했다. 오 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수진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이제 공식적으로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만족감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고요하고 차가운 끝맺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뉴스가 흘러나오는 스크린에서 눈을 돌려 고요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좋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야. 저 회사를 제대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녀의 얼굴에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성건설이 몰락한 후 몇 주가 흘렀다. 강민주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진성건설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꼬리표 때문에 그 어떤 회사에도 재취업할 수 없었다. 그는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있었다. 분노와 부정의 시간이 지나가자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시린 후회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서아와 함께했던 지난 5년의 기억에 시달렸다.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그녀의 사랑을 누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게 그 행복을 걷어찼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것이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태아그룹의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마천루는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녀의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가 건물 앞에 도착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절망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비였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염없이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흠뻑 젖은 채 처량하게 서 있는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이름 없는 얼룩에 불과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다. 태아그룹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해 윤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진우 실장은 그녀의 곁에서 커다란 검은 우산으로 비를 막아주고 있었다.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강민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비틀거리며 도로를 건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갈라져 나왔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아가 손짓으로 그들을 막았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비에 젖은 생쥐꼴인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발치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쏟아지는 비와 함께 하수구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백이 터져 나왔다. 내 돈은 필요 없어. 서아야, 네 회사도 필요 없어. 난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그냥 이 말만은 해야겠어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바보였어. 눈이 먼. 탐욕스러운 바보 천치였어. 지난 5년 동안. 너는 내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매일 보여줬는데 난 그걸 알아보지도 못했어. 나는 진짜가 아닌 허상을 줬다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었던 너를 내 손으로 버렸어.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다. 사랑했어. 서아야, 작은 부엌에서 나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너를 사랑했어. 낡은 소파에서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던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정말 미안해. 윤서아는 그의 처절한 고백을 미동도 없이 서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슬퍼하는 것일까? 혹은 통쾌해하는 것일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키던 최진우 실장이 강민준과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듯 미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가 든 우산은 서아를 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지만 그녀의 발치에 무릎 꿇은 남자는 차가운 비에 속수무책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보여주는 잔인한 상징이었다. 서아의 차갑고 고요한 시선이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무너져 내린 남자에게로 향했다. 촌무알란 레오반콩 뭉트루트 숑 고이찬 옹장 퀴고이. 윤수아는 오랫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판결보다도 무겁게 강민준을 짓눌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지독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어나요. 강민준 씨. 더 이상 비참한 모습 보이지 말아요. 과거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녀는 이제 그의 이름 뒤에 꼬박꼬박 씨라는 호칭을 붙여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명확히 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당신의 사과는 약 7개월 정도 늦었네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결혼했던 남자,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강민주는 가난했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결코 돈 때문에 영혼을 팔거나 아내를 버릴 남자가 아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남자는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에 죽었어요. 나는 그를 위해 애도했고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단순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다.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선고였다. 강민주는 그 말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하게 서 있었다. 그때 윤서아가 최진우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실장님, 언제나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최 실장이 방수가 되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강민준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그가 멍하니 묻자 서아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퇴직금이에요. 아내는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약간의 돈과 캐나다행 편도 비행기표, 그리고 그곳의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다시 시작할 기회죠.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한 추방 선고였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덧붙였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도 아니죠. 그저 동정이라고 해두죠. 나는 내 인생에 실패한 투자 하나를 정리하는 중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5년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게 그 마지막 손실 처리입니다. 이걸 받고 사라져요.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이 나라에 얼굴을 보이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당신 자신의 두 손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해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최진우 실장의 우산 아래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가운 봉투를 든 채 홀로 남겨졌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현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삶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한편 아버지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오수진은 자신의 앞으로 닥친 법적 책임과 냉혹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진우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의장님 윤서아는 빗물이 흐르는 차창 밖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잃어버린 5년의 세월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가 초의 실장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미래를 향한 고요하고 강인한 빛만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최 실장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묻혔으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죠. 내일 아침 안건이 뭐였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과거 진성건설의 부실공사로 낙인 찍혔던 부지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최첨단 친환경 공공도서관이 들어서 있었다. 그 개관식에 태아그룹의 총수로서 윤서아가 직접 참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불타던 냉혹한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성건설을 단순히 인수한 것을 넘어 그 회사가 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아그룹의 가장 높은 곳,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잡했던 모든 일들이 정리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시련을 완벽하게 통과했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했으며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통쾌함이나 승리감보다는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화해했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다.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최진우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다. 지난 1년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의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가씨나 의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때로는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그가 조용히 마지막 보고를 했다. 캐나다 지사를 통해 확인한 소식입니다. 강민준 씨는 그곳의 작은 제재소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은 그 소식을 마치 오래전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담담하게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이제 정말로 희미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최진우는 그런 그녀를 존경과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한님, 당신은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태아그룹이 새롭게 시작할 사회공헌재단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함께 집무실의 발코니로 나갔다. 잿빛 도시 너머로 장엄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일출이었다. 윤서아의 얼굴에. 이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악마와 싸웠고 승리했으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최진우가 그녀의 곁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에 대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시험이나 전 남편의 배신 혹은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강인하고 자비로운 리더 윤서아 그 자체였다.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한 남자와 함께 그녀는 이제 막 시작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